수 중에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건수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도에는 그 비중이 창업 건수 중에 농촌 비중이 14% 정도였다고 하면은 최근 21년도 기준으로는 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농촌의 여건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제일 중요할 텐데 당연히 이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게 뭐 비단 농촌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최근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농촌 지역은 전국적인 그 추세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보면은 지역별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수도권 내지는 면지역 이런 소위 정말 시골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또 반면에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이 도시로부터 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주거 수요 이런 전원 생활 이런 수요 때문에 오히려 인구 유입이 되는 그러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거나 공동화되는 지역들은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시간적 단위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1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농촌의 유휴 공간들, 빈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기 요인으로 보는 것은 농촌 소멸 문제에 따라서 이게 거의 전국 단위로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 공간이 전 국토의 8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인구 공동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게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의 기능 쇠퇴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결국에는 이 국가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회요인을 보시면은 농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농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힐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많아진 원격 근무라든지 좀 휴양과 업무를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그 근무 형태가 확산을 하고 있고 소위 5도 2촌, 4도 4촌과 같이 도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거주를 하지만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무슨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농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생활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반드시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그러한 생활 양식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농촌 생활 서비스 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집으로부터 시설이 멀다, 먼 거리,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제대로 생활 서비스 관련 창업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물리적 한계들을 디지털 기술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제공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는 기본 방침으로 비전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이라고 잡았고요. 조금 이 클래식하게 농촌 정책이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항상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터, 1터, 10터 이런 측면이고 각각의 이 세 파트별로 저희가 핵심적인 목표들을 좀 기본 방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비중을 25%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다음에 10터 측면에서는 농촌에 방문하는 그런 비율을 좀 더 55%에서 65%까지 늘리겠다.
이런 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들을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농촌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예를 들면 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산업지역은 산업지역대로 기능별로 어떻게 하면 재배치할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이하부터는 분야별로 주거, 정주, 생활 서비스, 경제 일자리, 경관, 환경, 공동체 활력 순으로 여러 가지 좀 이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농촌 공간에 관한 국가 단위의 10년짜리 기본 방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일하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쾌적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뭔가 이 적용될 수 있는 이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기본 방침 이하의 내용에서는 최대한 방향성들 위주로, 예를 들면 무슨 정부의 대책처럼 또 언제까지 몇 개소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게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정책이 전환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별 시설 단위 개발을 했었고 중앙 정부 중심이었고 개별 사업 위주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이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좀 지역 단위, 면 단위, 공간 단위로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주체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을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부분이 이번 법으로 생긴 농촌 특화지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의 일정 공간을 한 크게 7가지의 기능별로 이렇게 조닝을 하고 배치를 한다는 건데, 주거, 오른쪽에 지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보호,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농촌의 일정 지역들을, 여기는 농촌 마을 보호지구, 여기는 산업지구 이렇게 구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그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을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도 이번에 새로 생긴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농촌 협약을 들어오시면서 설정했던 생활권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 반드시 뭐 생활권하고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생활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산업 구조, 교통, 축,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각 시군을 한 3개 내외의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획을 하고, 각 지역별로 농촌 공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농촌 협약을, 이번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농촌 협약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 계획 단위로 농촌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촌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기능별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조닝을 한 다음에 관련된 시설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기존의 생활권 개념을 기초로 시군을 한 2-3개의 권역으로 구획을 한 다음에 그 재생 활성화 지역의 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농촌 공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통합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어떤 정책 방향성들을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농촌의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미래의
계속해서 정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들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를 좀 더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 과소화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해당 거점 마을과의 연계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사업들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농촌에 찾아오시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을 조성한다는 거고, 특히 그 주택을 조성할 때는 이 읍면 소재지라든지 복합 서비스 시설 인근으로 좀 유도를 해서 좀 한 곳에 주거와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구 감소나 공동화에 대해서 조금 농촌에도 좀 컴팩트 시티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하게 될 빈집이나 유유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조사를 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신규 시설을 지을 때 우선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유유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또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해서 빈집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 부분은 생활 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는 측면하고 생활 서비스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좀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거점 육성 부분은 좀 이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지원은 조금 지양을 하고요. 시군별로 생활권 중심지가 여러 가지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이 그 해당 중심지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그냥 그곳에만 가면은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비스 연계는 지금까지 농촌 정책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배후마을 이 체계를 유지를 하고 그 공간 계층별로 필요한 시설을 조금 적재에 배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좀 특이한 부분은 도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 해당 도시 인근 도시의 생활 서비스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군의 어떤 특정 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옆에 있는 광역시가 더 가깝고 실질적인 생활을 그곳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생활 서비스 전달 모델 확산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스마트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농촌의 생활 서비스 공급 모델들을 도입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게 그냥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보다도 그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술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공동체분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활동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올해 8월부터 제정돼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농촌 지역에 조금 자주 자리 있고 공동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회 경제 서비스를 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크게 농업, 창업, 융복합 이런 부분을 나누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농업은 지금 하는 것처럼 좀 미래 성장 산업화,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고도화하고 스마트 축산이라든지 온실 노지 부분의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계속 한다는 것들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수직 농장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농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농촌에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의 그 농업 신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입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좀 특례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오른쪽에 농촌 융복합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별 업체를 인증해주고 단지를 약간 조성해서 지원해주고 이러한 형태인데 이거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크게는 시군 단위로도 확장을 해보고 관련된 융복합 산업 자체의 범위도 조금 넓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 및 환경의 보존 관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농촌 특화지구 중에서 경관 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데 경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 공익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을 심으면은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지구 경관 농업지구로 조금 지정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농업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중요 농업유산, 국가 중요 농업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자체 단위로도 그 정도 중요성에 미치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자체적인 농업유산도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업유산 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마도 재생에너지구는 중요한 것이 주민 의견 수렴일 겁니다. 재생에너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곳에 어떤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곳으로 직접화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도 좀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곳으로 어떤 관련된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을 집단화를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도 지금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활력 제고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을 기농기촌처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늘리겠다. 그것도 계속 가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농촌에서 체류하고 교류하는 그런 생활 인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설문조사에 보면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내가 어디서 지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생활인구 기반으로 도농 지자체 간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좀 더 생활인구보다 개념적으로 더 확장된 의미의 관계인구 개념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요한 정책 방향성들이고요. 추진 체계 부분은 이제 앞으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에 큰 그림을 좀 주체별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거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촌 정책을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소위 이제 직접 담당 부서에서 결국에 담당을 하시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비단 농촌 부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들도 사실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좀 시군에서 다양한 부서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좀 추진 체계를 좀 갖춰주십사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지원 조직,
중간 지원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현장에 좀 녹아 들어가서 관련된 조사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현장 지원 조직들과도 같이 좀 이 여러 가지 농촌 공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설명되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반적인 이 지자체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작성 방향을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앞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농촌 공간 계획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별 사업 베이스가 아니라 10년 단위, 5년 단위의 공간 베이스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의 수립 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로 농촌 공간 계획의 수립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너무 그렇다고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축산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주시가 축산지구를 세종시 인근에다가 지정하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인접시군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요즘에 보면은 그냥 세계 인접시군이 모여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그 행정구역상의 그 시군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게 같은 농촌이더라도 굉장히 여건이 다릅니다. 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 그 도시 근교의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계획 자체가 농촌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뿜어져 나오는 개발 압력들에 대응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이런 입지나 개발들을 하겠다라는 게 메인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원격지에 있는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게 감소하는 인구, 공동화되는 인구에 대비해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처럼 여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군이 처한 그 여건에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약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차별화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7번이 이제 제도화인데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가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농촌 공간계획이 시군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5년 단위로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재작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제 싹 바꿔버리면은 이게 사업이 한 5년 정도 투입이 되어야 이 효과가 드러날 수 있고 당초에 그 의도했던 효과들이 아예 드러나기도 전에 이게 전반적인 방향성들이 싹 바뀌어버리면은 안 좋을 수가 있기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기본 방침의 작성 방향에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기본 방침의 주요 내용들이었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